네. 407회인데. 어쨌든 오늘은 심해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분산, 축적 및 동향, 검토 및 향방향이라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논문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약문도 너무 길어. 문도 3페이지나 되더라고요. 이 논문을 사실은 먼저 봐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긴 요약문의 끝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키워드에 마이크로플라스틱, 마이크로파이버, 딥머린, 터비다이트, 세디멘톨로지, 컨투레이트, सब머린 캐년 끝에 안트로포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온 이유는 안트로포신 저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고 저것만 알면 이 논문의 다른 내용은 사실 부차적이다. 왜? 이건 퇴적학을 하는 사람들이 퇴적학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대양의 심해저로 어떻게 퍼져나가서 축적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건 지층에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대를 정의하는, 우리는 지금 홀로세 말기? 하여튼 그런 홀로신이라고 이때까지 정의를 해왔는데, 그걸 앤스로포신이라고 하는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제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더 중요하게는 닭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지구에 살고 이게 지배했던 시대가 지질 시대의 흔적을 남길 건데, 그걸 지질 시대 구분해서 앤스로포신이라고 인류세라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될 정도로 인간이 지층의 형성, 지질 시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될 거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후손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의 지층을 이렇게 탐색을 해봤을 때 어느 지층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플라스틱이 막 있는 거예요. 닭뼈와 함께.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때는 인류 때라고 지구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지배를 했었고 걔들이 이렇게 흔적을 남겼어 라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굉장히 이게 지질학적 시간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논문 전체에 사실 해양쓰레기 관리에서 실용적인 의미나 이런 거는 참 별로 없어요. 다 간접적인 어떤 이런 연관성인데,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앤스로포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지질학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기 굉장히 좋은 주제어가 바로 저 앤스로포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질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약문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요약문 보면 이것도 이제 오늘은 이때까지 제가 그 팝하고로 번역하다가 오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 구글 번역을 바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예요. 한두 자만 고쳤어요. 지난 65년 동안 약 83억 톤의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않고 자연환경에 폐기되고 환경 체류 시간이 길고 전 세계 퇴적 시스템에 축적되어 중요한 생태계와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해전 미세 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기존 지식을 합성하고 이를 입자 수송 프로세스 기반 퇴적학 모델과 통합하여 새로운 통찰 영역을 제공하고 비판적으로 미래의 연구 과제를 식별합니다. 발표된 데이터를 편집하면 심원에서 협곡 및 심해 트렌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미세 플라스틱이 퍼져 있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 축적과 대적물 이동 및 퇴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은 해운 및 어업에서 해양 쓰레기로 바다로 직접 유입되거나 육상환경의 하류, 바람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진입점의 특성은 지상에서 공급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퇴적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중요합니다. 경계의 지각 퇴적 체제와 관련된 물리학적 대륙붕 연결 유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대륙붕을 넘어서 미세 플라스틱 수송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표면에 떠 있거나 수층에 떠 있는 물질의 침전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한 운반, 침전 중 또는 증착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재작업에 의한 열염류에 의한 수송, 미세 플라스틱 침전 속도를 자연 퇴적물과 비교하여 기존 퇴적물 수송 모델이 미세 플라스틱 분산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적절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거죠. 이 분석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심해류 유형의 거동을 바탕으로 개별 퇴적 환경에서 퇴적과 심해 퇴적 시스템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예상 분포를 탐구했습니다. 특정 퇴적물 유형 및 퇴적 환경 내의 체류 시간은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섭취 및 먹이사슬로의 통합, 추가 운송 또는 더 깊은 매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프로세스 기반 퇴적학 및 청소학 지식과 현대 퇴적 시스템의 통찰력 및 그 안의 생물학적 활동을 통합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심해 환경으로 옮기는 데 필수적인 제약 요건, 그 분포 및 궁극적인 운명, 그리고 저수 생태계에 미치는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퇴적 시스템에 걸쳐 인위적인 분산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퇴적학자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표님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얘기하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퇴적학이다. 짬뻑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만 꺼냈다 하면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서 얼센 인발런트 사이언스에서 왔네.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심해, 대양의 심해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정말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퇴적학 관련된 거고 우리 사무실에 퇴적학 연구한 사람, 지질학 연구한 사람, 대양학 연구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양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행정학자 생각하기 연구한 사람이 어미를 발표하시는 행정학 연구한 사람이 이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쓱 얘기하면 중요한 이렇게 뭐랄까 학문적인 거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옆에서 다들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설명하기 전에 그 시작적인 현상이나 충선은 수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바다로 유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진짜 한 만 년 전에 이미 일어나가지고 다 층서로 저 퇴적층이 이루어진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전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탐구 학문 자체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이렇게 과거의 일인데 지금 이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굉장히 다이나믹한 지금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겨원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800m 수심에 티레니안 C라는 곳에 코어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A는 이제 파이버고 B는 프래그먼트가 나온다라고 이제 그림 처음으로 일종의 그림의 인트로덕션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기존 연구 사례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가지고 뭐 여기가 어디였지? 일본 위에 있는 어디 이렇게 트렌치 그런 데도 연구가 있고 뭐 지중해나 이렇게 극지방 이런 데에 하여튼 심해 지금 미세 플라스틱 연구 결과들을 지도상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말고 에서 발견됐죠. 만 미터. 그래 놓고는 넘는 어쩌라고. 그랬다가 생존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페이스북에
이 그림과 이 논문이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대표님이 나오고 있는 창에다가 이거 세미나 해보면 좋겠다고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발제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요. 공유한 사람이 죄지. 자, 근데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이지만 육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뭐 농업이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쓰이다가 결국은 강을 통해서 내지는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안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연안의 어떤 퇴적층, 그 다음에 뭐 대륙붕이나 뭐 캐년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따라 흘러갈 거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주로 해류라든지, 뭐 해류 중에도 뭐 atmospheric current, 뭐 표면, 그 다음에 중력 해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이로전과 디파지션이 이루어질 거고, 또 랜드슬라이드 같은 굉장히 그 급격한 이렇게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막 일종의 그 지진 현상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연안에 있던 내지는 대륙붕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들을 깊은 바다로 옮기겠죠. 네, 그렇게 오다 보면 뭐 이제 서머 할린 커런트라고 하는 열염류, 열 차이와 염분 차이에서 흐르고 있는 뭐 이렇게 해류 같은 것도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양을 가기 전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submarine fan이라고 이건 선상지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선상지를 하냐면 제 고향이 선상지 경남 사천에 그 와룡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만든 선상지가 제 집입니다. 그래서 생전학으로 해석했을 때 심해에도 그런 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부채 모양 모양이 팬 선상지구나. 이렇게 부채처럼 쫙 이렇게 펼쳐진.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가면 바텀 커런트 같은 것도 영향을 줄 거고 다시 서버린 랜드 슬라이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요 이제 아주 멀리 있는 깊은 바다에까지 영향을 줄 거고 각각의 그 뭐랄까 영역을 뭐 테레스트리얼부터 컨티넨탈 쉘프, 대륙붕, 슬로프, 사면, 그다음에 뭐 정원 뭐 이런 사면 네 트렌치가 해구죠. 네, 해구까지 이렇게 쭉 그걸 하고 육지에서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쉬핑이나 피싱 같이 바다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의해서 직접 이제 또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캐년에서 이렇게 프래그먼트나 파이버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가라앉고 또 그것에 이제 침식에 의해서 더 깊은 바다로 떨려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뭐 멀리 오면 심해에서는 또 이런 모양으로 바이패스 돼가지고 흘러가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또 그 일종의 심해의 뭐랄까 약간 제방 형태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옆에 이제 쪽으로는 뭐 흘러가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깔아앉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진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긴 거리에 걸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깔아앉는지를 그림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린 박스가 의미하는 것이 유입되는 걸 말하는 초록색 박스가 유입을 발생원. 말하는 거고 파란색이 뭔가 임시로 머물거나 어딘가 빠져나가서 일종의 싱크죠. 어디에 깔아앉는지. 어딘가에 어무는 되는 거 말하고 하얀 거는 움직임, 동인이죠. 동인. 일종의. 벡터? 네, 팩터가 커런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랜드 슬라이드도 있고, 반사가 있으면은 무너지겠죠. 네. 사면이. 그 다음에 바이오터베이션이나 트로픽 트랜스퍼라고 생물이 이제 직접 옮기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 그다음에 저 위에 그림에서 그 실처럼 빨간 실처럼 생긴 게 파이버. 네. 그 옆에 그 위에 있는 게 프래그먼트인데 일반적인 플라스틱 조각들보다
빨간색 실 모양으로 된 것들은 좀 더 가볍고 좀 더 퇴적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얀 게 그냥 매크로한 쓰레기고 회색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죠. 그런데 이게 뭐 대륙붕이나 뭐 대륙 사면이나 심해의 어떤 뭐 캐년, 플레인, 트렌치, 뭐 네, 마운트까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풍도가. 그건 이제 큰 쓰레기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타인대에 더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년이나 트렌치에 큰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다 더 많이 쌓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처음 보는 건데 상당히 놀랍죠. 근데 여기서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얀 거하고 회색 그 막대기가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스케일이 다르죠? 이걸 좌우로 보면. 이렇게 보면 50m 보면 여기는 헥타르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헥타르당이 회색인 건가요? 헥타르당이 지금 하나 하얀 리더 거, 댄스 하얀 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헷갈렸어요.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렸으면 좋았는 게 얘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얘는 여기로 보시면 돼요. 리더 댄스. 연적당 쓰레기 개수는 하얀색이고 네. 얘는 50m, 밀리리터. 밀리리터당 예 몇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하얀 거하고 회색을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얀색끼리 하얀색끼리 비교하고 회색끼리 회색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이 그림 자체가 네. 저는 이거 그림 보면 생각보다 이게 10에서 조금 작잖아요. 네. 네. 여기 제일 높은 게 여기로 와서 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시사점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는 8쯤 되고 얘는 28쯤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하고 이 각각의 섹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캐년이 많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오더가 좀 더.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배, 가지 10배, 20배 이런 네.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을 비교를 하려면은 상관 분석을 해봤으면 더 재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이게 논문들에도 보면 각 개별의 이렇게 좁은 구역을 연구하잖아요. 네. 그랬을 땐 오더가 한 오더, 투 오더, 막 심지어 쓰리 오더까지 차이 나는데 네. 이렇게 대안으로 가서는 물론 이게 약간 네 그게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네, 부산이 있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육지하고 일종의 대륙붕 에서 이제 거의 심해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강이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지연된 어떤 하류의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이 델타가 형성된 다음에 끊어져 가지고 다시 심해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유입이 없는 경우를 다 나눠 가지고 대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지는 심해로 퍼져나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 그림을 좀 더 상세히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위에 텍토니컬리 액티브 마진 그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게 지금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플레이트, 판이 있는데 그 판들이 서로 만나서 겹쳐지는 부분은 액티브 마진이고 그게 멀어지는 게 패시브 마진인데 이 액티브 마진은 서로 판이 겹치기 때문에 굴곡도 심하고 지진 현상?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갈수록 마진 릴리프라는 것은 굴곡이 심하다,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마진의 그 굴곡이 심하다는 뜻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굴곡이 없이 평원에 가깝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컨티넨탈 쉘프, 그러니까 대륙붕의 폭은 이 패시브 마진 쪽으로 갈수록 넓게 나타나요. 완만하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해저면이 만들어지고, 얘는 굴곡이 심하고 뭐 해산도 있고 해구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도 이 강에서부터 들어오는 유입원과 연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액티브 마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강에서 유입되는 것이 이런 그 판구조론적으로 액티브한 그 경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해저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이동도 이런 그 판구조론에서 그리고 심한 쪽에서 유입이 더 잘 된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이 그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전에 거기서 나온 걸 약간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근데 이제 버퍼드 시스템이 되면은 아무래도 얘들이 멀리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에서 그럴까 격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버퍼가 커질수록 이제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내지는 지연된 이렇게 운송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표도 엄청 뭐 많지만 저는 그냥 요 표의 구조만 봤어요. 그래서 위치, 수심, 그 다음에 고기에서 하면 회전, 메뉴, 지대방향. 이거 어떤 지역에서 거기 수심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어떤 대적 환경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닥 기질 이런 환경이 어떻고 그레인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타입은 뭐였고 농도는 얼마나 됐고 누구의 논문인지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제 디포지셔널 인바이러먼트는 거의 다 나오죠. 그런데 스페시픽 서브 인바이러먼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깔아앉아서 이런 정도의 이런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농도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없다. 특히 이제 뭐 세티먼트 그레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사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향후에 이제 잘 제공함으로써 심해 특히 해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왜 깔아앉았는지 왜 그런 분포를 보이는지 우리가 규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방대한 문헌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어쨌든 같습니다. 파이버가 많이 늘죠. 보면. 네네. 이 마리아나 트렌치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프래그먼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모스틀리 5. 근데 파이버가 많이 나와요. 숫자로는 5가 많을 수 있어요. 이 논문의 사진은 이제 기억에 프래그먼트. 다시 이게 7으로 가면 이제 이게 심해에서 뭐 꺼낸 스탬플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식으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많은 그런 층에 뭐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연은 뭐 약간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현재까지도 물결 이렇게 모양. 물결 모양도 남아 있고 뭐 B는 이 표층의 위에 이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양. 뭐 C는 네, 하이브리드 그런 베드 섞여 있는 그런 것들. D는 플랜트 식물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이는 모습.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하이브리드 베드에서 이제 식물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대적층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미세 플라스틱도 이런 환경이나 미세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지층에 남을 거라는 거지. 제가 처음에 했던 앤스로포시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근데 A부터 E에서 D는 암석이 이미 된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완전하게 굳기 전에 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D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암석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다른 그림이다. 그다음에 피겨 A선 이제 침강 속도를 이렇게 뭐 뭐라 그래야 돼? 자연물 중에서 뭐 쿼츠는 수경, 석영, 네, 수경이라든지 장석, 강서. 그 안에서는 석녀석, 네. 하고 플라스틱 종류하고 그렇죠. 비교해가지고 이 덴시티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증강 속도가 일종의 약간 뭐 증가하지만 체감한다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간단 설명을 제가 덧붙이면 여기 이제 캡션에 보면은 1mm짜리의 폴리우레탄 구가 그 침강하는 속도하고 0.5mm짜리의 석영의 입자가 퇴적하는 속도가 같은 징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쿼츠 여기 석영의 이 주황색 점선이 올라가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하늘색 이거가 만나는 1mm. 저 위에 붉은 선으로. 네, 색깔이 여기 있죠. 여기 1mm, 1mm 우레탄이니까 얘가 여기, 거기하고 이 지점과 오른쪽으로 쭉 0.25mm. 갔을 때 여기 네. 하고 같잖아요. 그 말은 침강 속도가 쿼츠는 사실 사이즈가 작은 거잖아요. 얘는 큰 거고, 그러니까 얘가 훨씬 큰 거죠. 그 모래 알갱이니까 플라스틱보다 더 빨리 침강하겠죠. 그 얘기예요. 네네 본문에 그래서 대개 플라스틱들이 이런 그 뭐라지 돌 조각 이런 것보다 광물. 광물보다 그 증강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이게 습겨가지고 깔아앉을 건데 그 습겨가지고 깔아앉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또 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경우는 위에 쌓일 거고 어떤 경우는 습겨서 쌓일 거고 뭐 그림이 뒤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금 저 그래프가 현실 세계에 만약에 된다면 이런 식으로 깔아앉지 않겠냐. 여기 커츠가 이런 식으로 밑에 좀 더 많이 깔아앉고 프래그먼트나 위에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있을 거다. 클레이하고 같이. 와, 이거 진짜. 진짜.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잠깐. 이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우리가 이 표에서, 우리가 바닷가나 해저면에서 샘플을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레드 타입. 그래서 얘는 퇴적이 되고 나서 완성된 어떤 지층의 모습이에요. 지층 또는 완전히 붙지 않은 퇴적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까맣게 들어있으면서도 약한 주기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이 그림에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폭이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입자가 예를 들면 얘는 입자가 작은 거고요. 얘는 입자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면 좀 고르겠네. 이 안에 보면은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으면 얘는 퇴적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평평한 줄이 많을수록 조용한 환경에서 잘 천천히 가라앉아가지고 굳어지는 걸 말해요. 얘가 이제 다른 어떤 여기 흐름이 없이 위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게 쌓여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굳어진 거를 이걸 보고 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베드 타임만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학문이 퇴적합니다. 끝나고 해줍시다. 상상화예요. 상상화 이런 그림들. 그래서 로우 덴서티 터미널 얘가 지금 그림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 밑에를 세 번째 그림 위에 3개하고 네 번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3개의 그림은 탕류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 흙탕물 같은 거예요. 바닷속에서 뭔가가 그 경사면에 따라서 흙탕물이 발생해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얘는 이게 흙탕물을 넘어서서 뭔가 아예 폐설류라고 하는 흐름인데, 아예 뭔가 덩어리가 되게 많아요. 흙하고 막 돌덩어리 이런 게 막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층도 무너뜨리면서 흐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 위하고 밑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어떤 층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워낙 역동적인 환경인 거를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얘는 이때는 되게 퇴적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좀 조용했구나. 그러다가 조금 더 퇴적이 일어났다 또 조용했네? 라고 이걸 해석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전체가 한꺼번에 퇴적이 많이 일어났다. 얘는 퇴적이 좀 얘에 비해서는 좀 적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붙지 않은 어떤 퇴적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위에서 막 쿵 떨어졌어. 그럼 얘가 이렇게 붕괴가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퇴적층에. 이 상태로 굳은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케이크를 반 잘랐는데 케이크 엇나갔어요. 그런 것이 이 지층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용어는 뭐 슬럼프, 슬라이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얘는 위에서 눌린 거고 얘는 옆으로 옆에서 뭔가가 옆에서 힘이 작용한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뭔가 퇴적이 일어나서 다 굳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리워킹이 일어나, 한 번 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쌓였다가 움직였다가 쌓였다가 움직였다 해서 이 퇴적층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얘도 비슷한데 보면은 이 퇴적층 자체가 방향이 막 엇갈리잖아요. 이 말은 뭔가 이런 층이 있다가 삐뚤어졌다가 다시 바로잡았다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얘하고 얘를 만약 비교하면 얘가 더 역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는 까만색은 아주 맨 위에하고 비슷하죠.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잘 쌓이다가 이때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럼 색깔이 저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사이즈도 크고 덴시티. 사이즈가 크고 뭔가 퇴적물이 많았어요. 이때. 네. 그리고 얘 때는 다시 또 조용해졌어요. 네. 조용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걸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다 그게 반영이 돼 있구나. 이게 폭하고 색깔하고 이런 게. 이걸 이제 그리는 가서- 게 퇴적하기예요. 밖에 가서 보시면 이런 애는 잘 보여요, 사실. 그려 이걸.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색깔들이 다 입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입도가 나타내는 게 퇴적 환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까만 색깔들을 보면 보통 그렇게 역동적인 환경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이제 그 점토. 심해 평원이나 이런 곳에서 있던 곳이고 이제 그런 거 다 반영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는데? 아니,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3년간 공부한 거를 지금 어. 2분 동안 설명해서 지금. 그리고 심지어 산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지질학 퇴적을 하는 사람들이 해안가만 가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도 보고. 합의된 룰에 따라서 이걸 모양을 만들고 색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층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건 어디서 이렇게 생겼고 어떤 환경에서. 와, 멋집니다. 이게 표 그림 보고 나면 아마,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11시 4분이라서 본문은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고, 제목만 이렇게 그냥 봅시다. 그러니까 표 그림에 나온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신경을 쓰냐? 이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인데, 미세 플라스틱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로 나눌 수 있고, 프라이머리는 생산될 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 세컨더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이 쪼개져 가지고 된 것들을 말하고, 그게 이미 1972년에 그 사이언스의 카펜터 등이 사르가소 해역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게 뭐였지? 해조류 같은 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걸 했는데 그게 PS였더라고요. 그래서 헬렛인지 스티로폼인지. 두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스티로폼, 하나는 아니, 나도 스티로폼. 스티로폼 있었어요. 네. 네. 하나는 폴리스타이렌이고 하나는 아니야. EPS가 아니고 PS지. 네,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네.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오르가닉 플루턴트가 뭐 흡착을 한다든지 내지 들어갔다든지 해가지고 생물이나 궁극적으로는 인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고 뭐 전 세계 어디나 발견되는데 특히 해저에서도 발견되니까 문제다. 특히 이게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전 세계 대양에 있는 쓰레기 양을 조사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트롤 같은 걸 한다든지. 뭐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표면에 플라스틱 양이 너무 적은 거야. 우리가 대개는 표면만 할 수 있잖아요. 왜 표면에 이렇게 예상된 것보다 플라스틱이 작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가라앉았구나 라고 했고 또 가라앉으면 어디로 가요? 해저면으로 가기 때문에 해저에 침적되는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이 중요하다. 그런데 챌린지는 뭐 연구 결과가 별로 없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다. 또 챌린지가 맞아.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타입, 그 다음에 온쇼어에서 오프쇼어로 어떻게 가는지, 쌓이는지, 특히 뭐, 서머린 캐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서 쌓이는 거에 대한 피지컬 프로세스와 트랜스포트와 디포지션을 연구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뭐 생물들이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영향을 줄 거냐, 옮길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고, 자기들이 사용한, 관찰 결과, 그 다음에, 침정률, 그 다음에 동태, 그 다음에 퇴적물의 이동 같은 것을 또, 하이 레졸루션 리피트 시플로우 서베이라고 한 곳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면은 또 그 부분에서의 어떤 해석이 더 좋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지올로지컬 아카이브까지 종합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질학적, 청사학적, 이런 것들과 미세 플라스틱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결과다. 파이버, 스위지나 피싱기어, 쉬핑, 이런 데서도 심해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올 수 있고, 넘어갑시다. 대부분 그 심해에서 발견되는 파이버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온 세탁수에 버려지는 오수가 그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이번 거쳐서 99%가 제거되더라도 1%는 계속 방출이 되니까 그게 아마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많이 그렇게 논문들이 나왔는데 해저면에 있는 파이버가 피싱기어에서 온 건지 이런 거는 아직 밝혀진게 없죠. 모르지만 어쨌든 피싱기어도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딥시나 어비설 오션에서 발견된 건 5년밖에 안 된다. 연구하기 어려운.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이 움직임들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설명들을 나름 이렇게 이 용어들을 찾아가면서 어젯밤에 공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재밌었어요. 시간 날 때 보면서 계속 해보세요. 네. 아니 계속 할 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내용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10년 전에 제가 배운 거예요. 기계 위에서 좀 지연이 되면 크기가 네. 줄어든다는 얘기 있던데. 그렇죠. 지연이 되면서 이 안에서 또 이제 분해도 될 거고 광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아지기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생각에 이동하면서 더 분해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빨리 이동하면 네. 또 좀 뭐라 그래요? 해진다 그러죠. 네네. 네, 그럴 풍화가 가능성이 되죠. 큰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리적으로나 네. 화학적인 풍화를 얘기하던데 네. 분해라고 해서 녹는 건 아니에요. 쪼개지기만 녹질 않아요. 갈아지고.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프래그먼테이션. 근데 여기선 디그레이드라는 표현. 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동이 더 시간이 더 빨리 이동하면 더 해져가지고 더 크기가 더 적어질 것 해질 같은데. 시간이 없죠. 빨리. 그치, 빨리 가는. 빨리. 네.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이제 그걸 뭐 환경에 따라 다른 걸 지오그래픽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재밌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피싱이나 shipping 영향도 있을 거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 퍼져나가는 그런 걸 약간 퍼베이시브라고 하는 것도 재밌고요. 뭐, 그래비티, 플로, 덴시티와 쉐이프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다 이렇게 많이 본 건데 또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뜯 아니든 미세 플라스틱이 깔아앉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표면에 생물들이 붙어가지고 얇은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던데 얘가 이제 해수보다 더 밀도가 높으면 깔아앉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깔아앉는 건 어떤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는지, 그 다음에 생물들이 먹어가지고 이제 똥으로 피칼 펠렛이라고 표현했던데 배설물을 이대가지고 깔아앉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일종의 구멍을 파는 생물들이 얘들을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 설명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사례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혹시 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래서 뭐 그게 위에 쌓이냐 밑에 섞여가지고 쌓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들을 아까 얘기했던 증강 속도라든지 상대적인 density 이런 것들로 쭉 설명하고 있고요. 안스로포신이 여기서 나오죠. 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이게 지질학적 시대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은용에는 잘라지, 스위트 등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엔스로포지신이라는 용어를 우리 지질학 시대 구분에 새로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엔스로포신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그게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파케지가 있어요. 엔스로포신이라는 학술지가 나옵니다. 퇴저가 가는 사람들 주로 하겠지만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닭뼈, 방사능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엔스로포신에 관련 논문들을 내고 있고요. 뭐 어스케이크나 플러싱 이런 현상들. 지금 뭐 경사면이 해저에도 이렇게 슬롭 경사면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려 버리니까 경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혼탁류 같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원이라고 할까?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미세 플라스틱도 딸려서 더 가져수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뭐 캐년이나 채널에서 이제 레비와 테라스에 쌓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간 놈들은 저기 터미널 파트 오브 디버트 세디먼트에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옮겨진 놈들이 물이 약해지면 이제 네. 그때 퇴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디스탈 로컬리티에 쌓인다. 그래서 얘는 넷 어큐뮬레이션 존이기 때문에 핫스팟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캐년이 주로 오염이 심하다고. 네. 캐년은 V자형의 협곡인데, 얘가 이제 더 깊은 바다로 갈수록 채널로 갈게요. 근데 캐년이 제일 오염이 높고, 그 다음에 채널이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렌치도 그 다음에 굉장히 최종적으로는 네, 트렌치로 가요. 높게 나타나는데,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될 거냐? 걔들이 혹시 생물들이 섭취해가지고 푸드체인에 들어와서 트로픽 트랜스퍼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산물과 사람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뭐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생물들도 많고 바이오매스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안에서 또 리사이클 되는 거 이런 얘기. 이 리사이클은 생물이 계속 먹는다는 거죠. 라고 해서 뭐 이 학문이 아직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그리고 뭐 회전면에서도 표면보다 더 하부 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농도의 그 비스플라스틱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변에서는 표면이 많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현저히 적거든요. 근데 이제 해저의 기작을 보면 그 표면만이 아니고 더 아래쪽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좀 미증은 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 센티미터를 연구를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면 사실은 더 이제 깊은 코어에 섞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까 이제 그 층강 속도라든지 대적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예, 이상 질문이나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포화 연구를 많이 하는 네. 좀 심해니까 어떻게 포화를 끊느냐 되게 좀 대학교가 나중에 뭔가를 내려. 포어러가 있어요. 엄청나게 긴 파이프를 그냥 파이프를 내리는 거죠? 놓는 거예요. 꽂아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시점이 중력으로 쭉 내리는 그러니까 중력을 하는 게 있고 피스톤 저희 주사기 당기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쾅 박아서 올리는 것이 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네. 내가 저기 지층에 바닥에서 한 1m 정도 뻗고 싶다. PP가 더 이제 나오겠죠. 많이 긴 주상 그 시료를 얻고 싶으면 긴 파이프로 뜯긴 하는데 올라올 때 얼만큼 올라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베드가 굉장히 단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훅 휘어져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올라올 때 유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2m 정도 파이프를 꽂았다. 근데 올라올 때는 12m가 안 되고 몇 미터가 올라올지는 저희는 게임했어요. 몇 층 맞추는데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랜덤 그 코어의 지름이 얼마 안 되죠. 지름이 이제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 같은 거가 이만하고요. 좀 더 20cm. 보통 그냥 저희가 선상에서 가판에서 조립하는 거. 최적화해서 쓴 코어는 한 10cm 정도 지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박아야 되는데 그걸 1m 박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그냥 쌓여서 다 젖었다 이게 아니고 그 위에 4,000m, 5,000m는 수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이 그러면 이게 눌러놨네. 눌러져서 이게 압력 때문에 돌이라고 엄청나게 그래서 꽝 박았을 때 안 들어가기도 해요. 진흙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죠. 위에 4,000m 수압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눌렸겠지. 엄청나게 눌려. 많이.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잘 빠지기 어마어마한 힘으로 꽂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맞습니다. 그 바이오필름하고 침상되는 그 싱크되는 양 얘기했을 때 이게 가라앉은 양이 바이오매스 갖고 있는 양보다 많다라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가 그 플라직에 가서 뭐죠? 약간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미스플라스틱 잡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매스에 포함되어 있는 미스플라스틱 양과 가라앉은 양에 대한 그 우리가 미싱 플라스틱이 될 때, 그 어서 바이오매스가 잡고 있는 양이 많다라는 게 아니고 표면하고 저층 말고 중층에 중간에 엄청나게 그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한 그 수체 안에 스쳐져 있잖아요, 미세플라스틱. 네. 그 양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라앉은 양보다 이게 작기 가라앉은 건 때문에 표면인 거고. 그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 조금 잘못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생각보다 어쨌든 바이오매스 잡힌 양. 결국 플라스틱은 육상에서 자연재해가 막 홍수나 막 한꺼번에 뭐 이런 게 막 빗물이가 엄청 강수량 높으면 미세 플라스틱 양도 그 은근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 강수량하고 농도하고 그게 뭐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해까지 그렇게 많으면 갈 때는 심해까지 이제 이제 좀 시간이 더 되겠죠. 이게 가려면 이제 그 캐년 같은 거 통해서 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심해까지 보통 못 가죠. 근데 이제 이런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지형과
대체적극적인 작용들로 심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견되다. 약간 이런 거고. 그 플러딩은 완전 초입. 그냥 바로 네, 바로 입구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걸 그걸로 설명할 수 있죠. 해안에 옆으로 가는 해안 쪽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그 다음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네, 밖에서 임세한 교수님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런 논문을 처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 그냥,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학교에서도, 오션에 사례집, 생물 피해 사례집 거기 감수해주신 민원기 박사님이, 수중 로봇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동방에 1200에서 1500m 수심 되는 곳을, 로봇을 내려가지고 촬영한 영상들을 좀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니까, 바닥에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저서 생명체도 있었으나, 심심치 않게 쓰레기들이 보였었고, 그 쓰레기들의 종류가 무거워서 가라앉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플라스틱 조각도 많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무슨 비닐봉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동해 수심한 1200에서 1500m 사이에, 그걸 개를 찾으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서 생명체를 보려고 내려갔던 수중 로봇, 수중 ROV한테 그게 그냥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각이 돼서, 그거가 본의 아니게 공포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논문도 쓰신다는데, 네. 그래서, 야, 이게 좀, 큰 것들은 저렇게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야, 이거는, 우리가 통상, 북대서양하고 남극에서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해양을 한번 순환하는데 한 2000년 걸린다. 이게 이제 해양학계뿐만 아니라 기후학계 다 정설이거든요. 2000년 정도 걸린다가. 근데 아까 마리아나 트렌치 있는 데서도 나오고, 저기 캄차카 크릴 트렌치 이런 데서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거기 인근에 있는 나라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배출원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얼라인 서큘레이션 말고 여기 다이어그램에 잘 나와 있는 어떤 그래비티 커런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참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건져내지 못한 많은 쓰레기들, 어마어마한 양은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빠르게 가라앉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보다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냥, 네. 오션 세미나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잘 찾아가지고 해주셔서, 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막아야죠, 여기. 여기. 요걸 막아야죠. 바다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물에 떠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가라앉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가라앉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겠고 막으려면 여기서 막아야죠. 근데 대표님이 상징적으로 강 입구를 말했지만 강 입구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라는 뜻이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지에서 차단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생기면서 하천의 차단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시설로서 막는 건 사실은 좀 부정적이에요. 육지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제도 이런 걸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걸 막아야 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 마린 폴루션 블레틴 논문에 1번 리뷰가 하천 차단막에 대한 리뷰였어요. 어떤 차단막들이 있고 그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한 거에 대한 리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 그걸 또 자기들이 뭔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제 세미나 때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세미나는 이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봬요. 근데 아시아 나라들도